네, 민주 탈당파 3인의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낙연, 또 이준석 전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연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 빅텐트 구상을 두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3인의 신당이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 출범식에 어제 이제 제3지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출범식에 앞서서 짧게 또 티타임도 가졌는데요. 뭐 좀 어떤 의미를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총선이 85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제 드디어 여의도에 큰 장이 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3지대라든가 중도가 많이 이제 지금도 뭐 여론조사상 지표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30%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5개 사실 지금 이 좀 지류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크게 좀 본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낙연 신당이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준석 신당이 있겠고,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한국의 희망, 그다음에 금태섭, 그다음에 유호정 의원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하는 5개의 지류가 지금 합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번에 한 고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이 설 연휴 아마 여론조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5개 지금 이 큰 지류가 모여서 바다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기호 3번이라는 바다로 나가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제각각 이질감도 있고, 그다음에 제각각 지지 성향도 다르고, 지지 계층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지 기반도 다른 이런 좀 말하자면 그 제각각에 있는 이 제세력들이 모여서 과연 그럼 의미 있는 연대를 할 수 있느냐. 그 시발점은 아마 여론조사상 이제 큰 출렁거림이 나올 설 연휴 직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중도 무당층이 이 5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합 집산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뭔가 뉴스거리를 내놓을 때는 계속 공간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양당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심화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제가 3월 중순을 고비로 보는 이유는 아마 이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신당들이 이제 신청했던 그 정당이 의석이 과연 몇 개인가를 놓고 이제 기호순을 배정하는 최종 기준이 아마 3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정말 정의당이 6석인데 기호 3번을 넘어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의석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이 3지대 나와 있는 현역 의원 수는 총 4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합쳐도 4명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현역 의원 2~3명 이상이 탈당을 해줘야 이제 여기에 빅텐트가 열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아주 이질감이 있고 서로 이렇게 그 말하자면 화학적 결합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빅텐트를 할 수 있는 기호 3번을 열 수 있는 걸 3월 중순까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두 번째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의 고비를 넘어간다면은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 제3지대가 유의미한 어떤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각각 흩어져가지고 각계약진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유지될지 저는 약간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파급력은 어떨까?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발언을 좀 주목해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이랬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가 아니라 튼튼한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스타일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게 이질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네. 양 당이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죠? 추종하는 인물이 한 명씩이 다르다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요. 네, 국민의힘이랑 양당, 기득권 양당이. 그리고 거기에서 강성 지지층, 극단의 주장만 다르지, 저는 정책적으로 정체성에서 뭐 그렇게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도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상황에 맞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얼마나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 대충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한 분이라면 다 모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말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좀 다르죠. 그거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낙연 대표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우선 먼저 바라보는 좀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메시지를 집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좀 신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서의 묘미,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벤트, 뭐 이렇게 여론의 주목도. 그래서 그냥 쭉 밋밋하게 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걸 하려면 그래도 주변에는 어느 정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나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이게 신뢰를 확보해 놓고 그런 걸 해야 그게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 신뢰는 확보를 한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렇게 조금 어떤 전략적인 발언들을 본인 생각에는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결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 이제 원칙과 상식, 그 미래 대연합 이쪽에 이제 현역 3명이 나왔으니까 그쪽에서 중간에서 좀 잘 조정하고 조율을 함으로써 그것을 조정해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신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빅텐트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이야기나 행위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빅텐트는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밝혔는데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당적 논란 등이 일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탈당을 결심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개혁신당에 합류한 그 국민의힘 홍은아 의원은 깔끔하게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하고 사실은 비례대표는 출당하기 전에는 의원직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탈당을 선언한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유호정 의원에 대한 비난은 계속 있었죠. 왜 정의당의 당적을 두고 왜 딴 금태섭 의원과 함께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드디어 정의당이 이제 선거 대연합을 하기로 확정을 짓고 이제 정의당과 이제 다른 이제 당이 이제 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던 유호정 의원이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당이 지금 현재 유지돼 있다면 되는데, 이 당이 다른 당과 선거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당적을 갖고 자기는 또 다른 당에 가서 활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마 유호정 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여론의 그동안도 사퇴 압박을 받았죠. 왜 깔끔하게 당적 정리를 안 하느냐는 사퇴 압박 받았지만 그동안은 버텼는데, 이제는 당이 다른 당과 이제 연대를 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심상정 의원도 자기도 참 유구무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제 유호정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이제 2호로 사퇴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쪽에 온 건데, 저는 어쨌든 좀 늦었지만 그래서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하자면 젊은 정치인이 너무 현실에 이렇게 몸을 담아서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좀 사실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늦지 않게 이렇게 정리한 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유호정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약간 또 그 말하자면 페미니즘적 성격을 또 가진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나중에 이 당이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또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도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신당의 흐름들이 크게 두 갈래로 갈 거라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이번에 탈당한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아마 먼저 합류를 해가지고 진을 쳐서 한 줄기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한 줄기는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쭉 한 줄기로 또 가고, 이런 큰 틀에서의 두 갈래가 이제 어떤 그 꿈틀거림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의 신당들이 그 뒤를 추동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당과 사실은 이낙연 신당의 원칙과 상식이 합해진 그 두 지류가 언제 합해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두 지류가 합해진다면 나머지 양양자 그다음에 그 금태섭 의원들도 합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2월 설 연휴 밥상과 여론조사를 주목한다고 드린 말씀이 아마 그 시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류 의원이 탈당의 변으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가는 걸 참을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호정의 고민은 맞는 지점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본인은 그런 이중대로 몰락하는 거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라는 건요, 어렵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의 길에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는 마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마치 기득권을 좀 지키려는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본인이 생각이 있어도 국민 눈높이에 다르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맞추든지 아니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이 자기 주장만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코너에 몰린 듯한 그런 형국이 좀 되어버렸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정의당이 새로운 길을 간다는 새로운 결정을 한 입장에서는 이제 나온 것이고 나와서부터는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신당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자 또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각자의 길을 쭉 가고 또 따로 함께 갈 수 있는 걸 또 분위기를 하고 이건 왜 하냐? 기본적으로 신당의 포션을 넓혀놔야 나중에 이걸 나누든 함께 하든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함께 한다 이렇게만 하면은 함께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충분한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5개의 지류가 뭐가 같은 거지? 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신당의 파급력은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민심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되겠네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그냥 그 느낌을 넘어서서 한 번에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느낌에서 아닌데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심지어는 병상 정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야당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파장이 거의 없어요. 국면이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국면을 어느 정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 가져가기 위해서 큰 스피커가 나와서 주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뭐 굉장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는 주장이. 그게 뭐냐. 이 나오면은 재판이 다시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상황 자체가 민주당 뜻대로 안 돌아간다는 측면과 이런 의구심의 측면에서 저는 복귀를 조금 서두르시는 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감히 드린다면 좀 낫겠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좀 산적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그 신년 행보를 통해서 전국에 진짜 이목과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론이 이제 굉장히 반향이 이제 진폭이 커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얼굴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거의 행사장에 이제 맞상대에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수렴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복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귀하면은 이 제3지대와 탈당파 의원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꺼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수위까지 이것을 언급할 것이고 지금 남아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서명하지 의원이 35명이나 됩니다. 이 35명의 의원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언제라도 당을 또 떠날 수 있는 의원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 신당에 반대하지 않았던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이제 그 아주 말하자면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잠복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혁신도 쇄신도 관심이 나는 없다. 나는 오로지 내 길만 갈 거라고 비춰질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메시지를 쏟아내면은 그럼 당 통합을 또 어느 수준으로 갈 것이냐를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전략적 침묵일 수는 있는데 이 침묵이 길어지면 중요한 건 이재명의 리더십이 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행사되어야 할 당대표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기는 본인이 뭐 칩거하고 뭐 이제 칭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첫 일성과 그 가이드라인을 낼 것인지가 지금 한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길어지면 이건 또 패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고민은 깊어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아마 주말이 고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너무 늦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 지나가면 바로 설 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시기에 어떤 타이밍에 또 어떤 메시지와 어떤 수위로 낼 건지 아마 오늘 내일 매우 고민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또 살펴볼 부분이 민주당의 총리실 산하에 네. 있는 거죠.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에 네. 이재명 대표의 이 부상이 가볍다는 문자를 보내서 좀 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네. 뭐 왜곡했다. 이 고발 방침을 밝혔거든요. 네.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침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자가 대국민 문자는 아니잖아요. 내부 공유 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외부로 그 전파한 거는 각 당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사실은 저도 궁금하니까 그거 취재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취재는 외부에서 한 거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다 문자를 날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보고고 결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육안으로 관찰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근거 이런 걸 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현장에서 의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거는 다소 제가 볼 때는 의혹이 너무 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혹이 너무 과하면 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목 부위를 다쳐서 피습당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와이셔츠가 조금 약간 그 상처를 줄이는데 내지는 피습 정도를 줄이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공소장에 담으려면 그 와이셔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증거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왜 확보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더 투명한 수사를 하라 이런 요구는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조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총선까지 좀 끌고 가려는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은 문제점을 하나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대테러실에서의 첫 문자 일보라는 게 우리가 언론사에서도 취재 나가서 상황이 급박할 때 일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보는 사실은 아무도 정제되지 않은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눈에 본 대로 그냥 느낌대로 전달하는 게 일보인데 이게 일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의 소방 당국과 이제 경찰이 급하게 놓은 거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상황실을 올린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사건을 규정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고 다만 이 문자가 외부로 어떻게 전파됐느냐 이건 한번 내부 감찰을 통해서 따져야 되겠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한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왔다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을 규정한 거라고 또 규정하기에는 이건 너무 오버한 거고 거기에서 또 특검 국조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현장 정리는 전 그래요. 어쨌든 주요 증거물들은 다 이제 흡수가 됐고 이제 압수가 됐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혈흔을 지웠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혈흔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오해의 소진이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현장 초기 단계에 약간 미숙함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뭘 왜곡시켜 버리고자 이런 의도로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키자고 했던 말로 오히려 저는 그것을 곡해하고 그것을 또 폄훼하는 그런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질은 이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낳은 산물이라 그러면은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것에 또 하나 그것도 없애지 않고 거기를 부추기는 일종의 음모론을 또 양산하는 거는 저는 그건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그다음에 경찰 당국이라든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에 그건 양식과 그다음에 결과에 맡기는 게 맞고 그 다음 얘기는 또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지 이걸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은 저는 온당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충남을 찾았고요. 또다시 지역 연고를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죠.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 더 빨라졌습니다. 예, 이번에는 충남을 찾았고요. 말이 빨라진 네. 이유를 이제 충남, 이 충청도 사투리 이제 어릴 때 썼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가는 지역마다 그 네. 지역과의 어떤 연고라될까요? 뭐 어떤 인연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하죠. 근데 이제 방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뭘 크게 일반화시키지 않고 특정 사례를 통해서 어떤 그 시각화와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모든 거에서 다 득점을 하겠다라는 욕심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 뭐 대단하게 감성적으로나 시각화되는 게 없이 그냥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충청도 말이 느리다든가 뭐 충청 지역은 스윙보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고 나는 충청인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요 득실이 생겨요. 왜냐하면 충청도 느리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그리고 나는 충청인이다 하면은 충청 지역 외의 사람들은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그거는 저는 그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런 건 언제 발생하냐면 대부분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뭔가를 찾을 수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모든 행보에서 다 득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가다가 한번 탁 치고 가고 또 좀 안정적으로 탁 치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그 페이스를 잃었다.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다시 그걸 복귀해가지고 다시 잘했던 게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요런 이제 지역 연고를 좀 강조하는 게 허언이고 허세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싶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잘 정제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런 거를 동질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 지역과 그러니까 이쪽 정치인이 내가 그쪽을 대표하고 싶을 때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그걸 끄집어내면서 기억과 가치를 다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의 영역, 즉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영역이지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감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접합점을 느껴지면은 그 공유의 인식이야말로 강렬한 나중에 지지하는 동기와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매우 영리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팔도 사나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청에선 충청의 인연, 부산에선 부산의 인연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각각의 지역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감정에 소구하는 전략은 매우 영리한 전략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다음에 식상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디테일에서 매우 이렇게 그 정서적인 교집합을 이뤘다면은 그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정치적인 자신의 리더십과 가치를 보여주는 게 이제 그다음 대중정치인의 영역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실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건 좋고 그다음에 아주 영리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대중의 마음에 아주 잘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잘 찝어내는 그런 핀셋 전략은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걸 쭉 이어가는 동의는 팔도 사나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동훈식의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뿌리 내릴 것이냐 이게 남은 건데 저는 이번 1월 한 달까지는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안 다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달라요. 그럼 내가 무엇을 꺼내고 한동훈의 정치의 지향점과 가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 과제가 남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이 맞붙고 있는 부분은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닌데 한 비대위원장 민주당에게 자신의 정치 개혁에 응답하라고 다시 한번 재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법안이다. 네. 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소명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 상황? 저는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검찰 특활비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라는데 행정부의 특활비를 이야기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저는 그런 식의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은 무조건 부인하고 내 것만 이야기하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층은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무언가를 좋은 걸 얘기했으면 그 좋은 거를 과실로 나한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치 개혁? 국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좋은 걸 제안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과실로 만들자. 국민에게 우리 주는데 적극 동의하니까 우리 과실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방점을 찍을 거야.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특활비를 딱 얘기하면 앞에 우리가 법안을 먼저 발의했어. 이거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특활비는 특활비 이야기를 할 때 따로 본인들이 토론회를 열 수도 있고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걸 민주당이 또 지금 대통령실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 부속실을 설치한다. 이런 동문서답.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본인들은 똑같은 동문서답을 한다?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답변 없는 주장이 참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얘기했으면 같이 맞불의 정치 개혁을 꺼내놔야죠. 그러니까 방탄하지 말자 그랬으면 우리는 뭐 헌법에 보장된 걸 하겠다라 하든지. 자 그러면 좋아.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해서 그렇게 해봅시다든지. 근데 지금 김상현 평론가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쪽에서 가를 얘기하는데 왜 나를 꺼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신은 말이야 법무부 장관으로서 옛날 검찰에 있음으로써 특활비 원죄가 있어. 다른 얘기할 자격이 못 돼.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물타기 전략 혹은 논점 흐리기 전략을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치개혁에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꺼내놓을 테니까 한동훈 당신이 응답해봐.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했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좀 하지하책에 좀 불과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 장관이 꺼내던 정치 쇄신이야말로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고인물 정치를 우리가 한번 끝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정치 신인이니까 빚진 것도 없고 또 사실은 자기가 뭐 원죄처럼 담겨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꾸 비껴나가고 논점 흐리기 전략하다 보면 덜커덕 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식만의 거기다 담론 꺼내놔야 돼.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도 좀 그 정치에 발목 잡았다 생각하니까 국민의힘도 동참하시오. 라고 이렇게 꺼내놔야죠. 그런 담대한 역제안을 꺼낼 때 비로소 정치가 그 선기능을 발휘하고 순기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선진화 기능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논점 흐리기 물타기 전략은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위 당정협의회도 출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와 대통령실도 돕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좀 당이 좀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그러길 바라죠, 저는. 그러길 바라는데 예. 그러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도권을 쥐려면 먼저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중간 심판 내지는 정권 심판론이 높은 이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해야 주도권을 쥐는 거고 그게 총선 승리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주도권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유명한 카피가 있잖아요.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뭐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게 뭔데? 그리고 언제까지 낼 건데? 이런 거를 얘기해주지 않는 한 저런 얘기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행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느냐? 분위기를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라는 건 뭐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디에 대한? 여당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행정부에 대한 내지는 대통령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달하고 그 부분이 본인이 전달한 대로 끌고 가는 모습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리드, 그게 이제 차별화라고도 일컬어지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 말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인정해주는 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닭이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뭐 어떤 것부터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혹은 뭐 각을 세워라. 아니 꼭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오히려 대통령에게 시중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책에 그걸 녹여내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보다는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할 때 그랬잖아요. 야당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실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 권력이라는 걸 위임받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통령실과 괴리를 통해서 직접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든가 민심이 체감하거나 환호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삶에 녹아드는 걸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실을 애둘러 가거나 돌아가거나 피해 가거나 하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금 민심에 들었던 거, 그다음에 민심이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녹여내겠다고 저는 그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건 레토릭이죠, 수사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는 남았는데 자 그러면 선거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구도 인물과 이슈, 즉 정책으로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도는 어느 정도 짜여졌어요. 지금도 놓고 보면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어느 정도 우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물 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가 이제 인물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과 이슈인데 그러면 지금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꺼내놓을 건지 아니면은 여당만이 한동훈식의 그런 정말 민심에 소구할 수 있는 걸 꺼내놓을 건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실력으로 보여줄 일이 남아서 저는 첫 고위당정을 통해서 한동훈식의 그런 정책과 이런 어떤 공약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정부가 얼마나 하답하는데 이게 말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뭘 꺼내놓을지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답답한 게요. 계속 그렇게 미루기만 하시면 집권 여당인데 언제까지 국민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첫 당정해보잖아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이 또 연출될지 저희가 좀 함께 보겠고요.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